안녕하세요. 곽영숙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매년 4월 2일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입니다. 자폐증 인식의 날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앞으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의 평가와 치료에 있어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높이고 의료, 교육, 복지,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고민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키워드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메커니즘이고요. 자폐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ASD에서 라이프 컨디션. 그 다음에 인터벤션을 다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컨디션으로서의 테크놀로지 4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자폐라는 게 어떤 것이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어떤 미디어에서 그리는 자폐라는 거는 포레스트 검프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신비스러운 존재 그리고 뭔가 좀 별나고 이제 독특하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가족의 짐이며 뭐 어떤 희생을 하게 만드는 대상이며 이제 뭔가 이렇게 타자로서 그려지던 그런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의 자폐를 미디어가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촌스럽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에이티피컬 같은 넷플릭스의 영화라든가 잘 아시는 우영우, 넷플릭스에 있는 러브 온 더 스펙트럼 이런 미디어들을 보시면 자폐성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 내 자폐라는 어떤 주제가 화두이자 트렌드이자 붐이 되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중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기서 그리고 있는 자폐의 모습이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는 400% 이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몇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니까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특히 아빠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폐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흐름을 저도 굉장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흐름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배운 것들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500가족 정도의 코호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메커니즘. 이제 유전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폐가 뭐 장애라고 얘기를 하든 병이라고 얘기를 하든 어쨌든 브레인의 디벨롭먼트가 좀 전형적이지 않은 형태로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한 가지 유전자, 2개의 유전자, 3개의 유전자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두 개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소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폐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전자들을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유전자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됐고 그때는 하나의 유전자, 2개의 유전자,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만큼밖에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유전자 중에 어떤 부위가 가장 기능적으로 유의한가를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GWAS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유전자를 동시에 많이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과학자들의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들 중에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30만 개, 40만 개를 같이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폐 유전 연구가 가속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더 발전해서 지금은 홀 엑솜 시퀀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체 중에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유전체의 조성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가족 내에서 어떻게 유전이 되고 일반적인 인구와 자폐성 장애를 갖는 사람들의 인구는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견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연구의 결과들이 모여서 자폐가 발생하도록 작동하는 유전자는 한 100개,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천 개의 유전자들이 발표는 됐지만 그 중에 정말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 100개 전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것은 이 100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분명히 유전자 하나의 어떤 변이는 아닐 건데 이것들이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뇌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가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쉔크3라는 건 아마 자폐 유전자 중에 가장 유명한 유전자 가운데 하나가 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변이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변이가 생기는 유전자 증후군 너무 유명하니까 증후군 이름이 붙었습니다. 펠란 맥더미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전자성 자폐입니다. 이 유전자는 사람 유전자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발견이 되고 실제로 여기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심한 발달 장애와 얼굴 생김새도 조금 독특하고 동물이나 다른 연구에서 유전자의 기능들이 이게 굉장히 사람의 어떤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발달시키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유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이 돼서 뇌의 구조를 만들 때 시냅스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시냅스는 뇌신경세포와 뇌신경세포 사이를 이루어주는 브릿지 같은 겁니다. 다리 같은 건데 여기에서 뇌신경세포들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생기는데 시냅스 형성은 우리가 아기가 발달을 하는 동안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그 사이에 생기는데 그 사이에 시냅스 기능이 제대로 원래 프로그래밍대로 생기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이제 발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요 특정한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 치료제까지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유전자가 다 어떤 중재나 개입이나 또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그 결과들이 어딘가에 수렴한다면 심한 표현형을 가진 자폐성 장애 친구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직접 볼 수 있다면 훨씬 쉬울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태아기에 볼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이 동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쥐죠. 특정한 유전자를 넣긴 새로 집어넣거나 녹아웃, 없애거나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사회적인 행동을 덜 하는지 반복 행동을 더 하는지 이런 걸로 굉장히 다양한 동물 모델들을 검증을 했고 그 쥐의 뇌를 다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뇌세포의 연결망이 어떠한가를 분석을 했고 최근 연구 중에 하나에서는 뇌 전체에 이제 그 연결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이제 메타 연구를 한 연구도 나왔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좀 트렌디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오가노이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줄기세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우리는 다 알로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세포는 피부로 가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뇌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분할을 하는데 이거를 역분화시키는 기술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래 원시의 세포를 우리의 피부 세포를 떼던가 혈액에서 그걸 원시의 세포로 되돌려서 그걸 다시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 뉴럴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뇌의 발달 과정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뇌가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진 뇌가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를 요즘에는 눈으로 보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저희 팀도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은 기초과학자들, 유전체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동물 모델을 연구한다든가 오가노이드를 연구한다든가 이런 기초과학자들이 자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굉장히 많은 연구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로서의 미래를 걸고 자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N수가 많아질수록 훨씬 더 파워는 높아지게 돼 있고 진짜와 가짜를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소수에서 나타난 그런 데이터를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게 충분한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노이즈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연구자 개인의 힘으로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리싱이라든가 사파리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공유 데이터베이스 많은 연구자들을 똑같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한 다음에 어느 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격이 되는 연구자들에게 분양해주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이고 이것이 결국은 과학 발전을 점점 더 견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자폐성 장애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폐성 장애 피노타입 표현형을 가진 희귀 질환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 사업 단계에서 저희가 자폐 데이터를 좀 기탁을 해서 아마 일부의 데이터는 있을 거고 KBDS라고 해서 박의정 본부에서 만든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구축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무슨 AI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이미징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고 분양을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라이프 컨디션으로서의 ASD입니다. 라이프 컨디션이 되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ASD라는 게 어떤 정말 이렇게 치료해서 없애야 되고 소위 정상화시키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라 그냥 ASD라는 어티스틱하다는 컨디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ASD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또는 조기 개입을 한다고 해서 ASD가 아닌 상태가 되지는 못합니다. 20년가량을 추적 조사를 해보면 ASD라는 진단은 상당히 스테이블하고 그러나 반면에 무엇이 달라진다? 펑션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오랜 기간 팔로우업 해온 연구, 지금까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21년에 란셋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저널 란셋 커미션이라는 집단에서 나온 페이퍼가 실렸습니다. 지금 현재 자폐 인터벤션과 진단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세계에서 가장 자폐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모여서 대담을 하고 디스커션한 거를 정리한 페이퍼입니다. 라이프 스테이지마다 해야 할 과제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티피컬한 아이들처럼 라이프 스테이지를 지나갈수록 그거는 다시 평가되고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자폐를 넓게 보는 그런 것입니다. 성장과 발달의 이슈뿐만 아니라 젠더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자폐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또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자폐가 남성에 비해서 한 3분의 1 아주 많게는 2.5배 1 정도 된다고 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자폐가 적게 생기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에서 자폐가 잘 발견되지 않게 만드는 여성 자신의 어떤 행동 양식, 우리가 카모플라주라고 하는데요. 위장을 하는 그런 행동 양식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여성 자폐 지원이나 소위 중재에서 좀 소외되는 여성 자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제 우리 어떤 라이프 컨디션으로서의 자폐를 보는 이제 관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인터벤션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소위 중재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이 중에 일부는 에비던스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커뮤니티 안에 나오고 에비던스들을 이제 쌓고 검증해야 될 필요성. 근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미디어와 소위 이제 에비던스가 없는 치료들을 막 겁없이 하고 있는 분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커뮤니티의 숙제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벤션의 목표는 세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첫째는 아웃컴을 조금 더 좋게 하는 건데 여기서 아웃컴이라 함은 자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베터 아웃컴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갖고 있는 흥미와 강점과 특성에 기반해서 조금 더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적응적인 행동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가 조금 독특하다고 해서 없애고 소거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 이게 요즘의 트렌드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태까지 그 94년의 영화들처럼 자폐인을 약간의 타자로 보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라이프라는 건 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피하고 헬스한 라이프를 사는 것. 그게 그렇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없애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에 인클루전 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이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고 우리가 치료실을 열심히 다니는 게 좋은 치료가 아니라 사회가 또는 학교가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 이해해야 되고 그게 가장 기반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사람마다 다른 어떤 개별 특성을 개입하는 그런 치료가 중재가 위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폐의 미래는 퍼스널리제이션과 인클루시비티가 중요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